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여자입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시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치를 떨며 그 집에서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쫓아냄과 동시에 본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쭉 자라왔고 1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너무 막막했죠.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어리고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 제가 그 월세를 계속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 관련 제조 회사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죠. 저는 말단 생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대 근무가 없이 주간만 일하는 생산직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다 보니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60대의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일할 때는 냉철하고 진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공장에 있다 보니 자주는 못 뵀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대표님도 제 얼굴을 아셨습니다. 보통 첫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저는 그 회사가 편하고 저하고도 잘 맞아서 계속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직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 전환을 하고자 저 역시도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공장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로 올라가 구매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대표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도 많이 주고받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 때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별도로 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식비도 아낄 겸 도시락을 종종 싸워서 먹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다 먹어서 치우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대표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끝내느라 대표님이 들어오신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에서 뭔가 먹는 것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 비어있는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도시락 싸와요? 식비 나오잖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식비도 아낄 겸요. 실은 고시원 계속 살다가 몇 달 전에 원룸으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월세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야간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돈 들 일이 많아서요.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영미 씨 쭉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영미 씨 보고 있으면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영미 씨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죠. 여자 대표로서 번듯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니 힘든 일 한번 안 겪고 탄탄대로로 사셨을 것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 놀랐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 이모 집에 얹혀 사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셨고 지금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대표님의 남편분은 초기 공동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사하기 15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표님은 홀로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여자였던 대표님은 참 많이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릴 일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독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 회사가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걷어 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모 아들이었던 사촌 동생을 저희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분은 저희 회사의 최 이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과 최 이사님이 사촌 지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죠. 사실 최 이사님은 회사 내에서 일을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최 이사님이 일을 정말 못하고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익히 보게 되었죠. 최 이사님은 대표님과 사촌 지간인데도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욕심도 많으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했죠. 하여튼 대표님은 제가 과거에 본인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저를 참 좋게 보셨대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는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최 이사님의 아들이 놀러 오셨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대표님은 직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타서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나 차를 먼저 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이사님 아들하고도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날 최 이사님 아들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이상형이라고 했다니. 처음엔 저도 그분이 별로였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최 이사님의 아들은 말은 유학파라지만 유학이라기보다 거의 외국에서 놀다 온 거라고 하더군요. 공부도 그닥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인 최 이사님이랑 비슷한 논팽이과라고 했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아들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카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신 거죠.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최 이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과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 과장님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최 과장님은 저에게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최 과장님이 저에게 추근덕대는 느낌이라 싫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한결같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 과장님과 저는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갖은 선물 주고 매일 저 데려다 주고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려고 한 건 처음이다 보니 좋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최 과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보니 저도 최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는 사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죠. 그참에 최 과장님은 결혼 허락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 이상으로 최 이사님과 사모님의 반대는 몹시 심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회사에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사귀는 제가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최 이사님 사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정리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최 과장님과 사귀어야 되나 비참했고 최 과장님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한 건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대표님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님도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교제한다는 거 몰랐기에 꽤나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최 이사님 사모님이 완강하게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역시도 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최 과장하고 결혼 전제로 만난다던데 맞아? 네. 영미 씨는 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최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대표님은 두 사람 뜻이 정 그렇다면 최 이사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표님은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에게 한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최 과장한테도 좋은 아내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최 이사님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최 이사님 집안에서의 대표님 입김은 아주 셌거든요.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밀어주시니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부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라고요. 요즘은 혼인신고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굳이 빨리 해서 뭐가 좋느냐고요. 그 사이에 혹시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한동안은 분가하지 말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 보니 가족으로서 정도 고플 것 같고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신고도 늦게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당분간 합가해서 살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었지만 대표님 눈치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시킨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며느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은 일단 시키되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랑 갈라서게 만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시집살이와 저를 향한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요청으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 사는 첫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남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 음식은 안 좋아하니 반찬을 매번 새로 만들라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금도 쉬는 건 못 보겠다는 건지 각종 집안일을 하루가 빠짐없이 시키셨습니다. 상부장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창고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이불 빨래 밟아서 다 해놓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들어와서 산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약속도 잡지 못하고 외출도 잘 못하고 그 집에 매여서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갖은 집안일과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림하는 걸 배워봐야 된다고 잘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냥 공짜 노예 들인 듯 집안일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힌 거지만요. 게다가 막말도 정말 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좀 차갑게 말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뭘 물어보면 미간 찌푸리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귀찮아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주를 잘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폭발하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내 아들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인데 어쩌다가 고아에다가 야간대학 겨우 졸업한 공순이 출신인 너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무슨 수로 대표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넘 볼 건 넘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시고 고함도 잘 지르셨어요. 평소에는 싸늘함 그 자체이고 취기가 오르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있는 대로 퍼부으시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무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술만 드셔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댈 곳 하나 없고 막말로 서럽다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도 돌아갈 친정 하나 없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완전 무시했고 남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아예 말도 안 거셨고 제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거나 자리를 피하셨죠. 한마디로 저를 왕따시키신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행동과 달라진 마음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도 안 갈아주고 죽든 말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저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집에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은 흥미를 못 느끼는 듯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막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되려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라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자기 부모님 역성만 들고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좀 잘해라, 눈치껏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누구 와이프는 교사고, 누구 와이프는 약사고, 누구 와이프는 친정 아버지가 건물주고,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잘났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 와이프가 나 꼬셨잖아. 나 처음 회사에 인사하러 갔던 날 일부러 커피 들고 와서 나한테 눈웃음 치더라고. 상향은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거지. 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와하하 웃는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더니 뭘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농담 아니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와이프인 저를 우스운 꼴 만들어 놓고 농담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보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예민하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아버님.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 없이 막말 퍼붓는 어머님. 대놓고 나 무시하고 잡힌 물고기 취급하는 남편까지.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한 건가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까 아차 싶고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매일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누가 공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시댁의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사람 취급 아무도 안 해주는 가전제품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제 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점차 우울이 쌓여갔고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한 번은 대표님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콕 집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며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표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했어요. 자애로운 시어머니인 척, 저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척 했죠. 철저히 대표님 앞에서만요. 대표님은 저에게 결혼 생활 어떻느냐고 괜찮느냐 물어보셨고 저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대표님도 엄밀히 말하면 이 집 식구인데 제가 제 진짜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맘때 저는 이혼이나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선택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못 살겠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단순한 결심조차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이혼하겠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 소리를 안 하니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를 더욱 괴롭히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맘때 어머님은 어떤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혜연이었고 저랑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친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고 알고 보니 원래 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도 좀 사는 편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고 저희 남편과 자리도 만들어준 모양인데 정작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보니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친정도 잘 살고 어머님하고도 죽이 잘 맞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아들을 구슬려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겨대고 대표님까지 저랑 결혼시키라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 여자도 마치 본인이 며느리인 양 시댁에 편하게 잘 드나들었고 저를 무슨 그 집의 식모 마냥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 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잘 지냈고 어머님 역시 그 여자를 예뻐했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소리를 저 들으라고 자주 하셨어요. 그 여자도 그러게요.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잘했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별로 없으니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자꾸 그 여자와 저희 남편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멀쩡히 아내인 제가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여자랑 아들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여자를 초대해서는 가족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정작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 내와라, 물 내와라, 후식 내와라 부리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러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여자도 마치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인 양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고요. 저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럼 결혼 허락은 왜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형님이 너를 좋아하고 며느리로 추천을 워낙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님에게 형님은 저희 대표님을 말하십니다. 한마디로 대표님이 저를 추천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형님네 회사에서 일하고 이래저래 얽혀있는 게 많은 관계니까 형님네 말을 거스를 수는 없지. 너도 그거 모르지 않잖아.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한 거 아니야? 나나 명호 아버지가 너 마음에 안 들한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모른 척이야?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겠어? 네 의지에 달렸겠지. 다만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집에 어울리려고 뭘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이상하게 우리 집하고 섞이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 나야말로 물어보자.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이는 거 흔쾌히 허락하겠어? 저 같은 며느리가 뭔데요? 친정 없고 돈 없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기래 능력이 좋기래 뭐 하나 가진 거 하나 없잖아. 뭐 빤질한 외모 하나? 그것도 뭐 별거 있니? 우리 명호한테는 공장에서 일하는 네가 신선하게 좀 느껴졌나 본데 봐라 명호도 진작에 마음 떴잖니. 너는 애초에 우리 집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 주제 파악했어? 사람이 장난감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싫으시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대표님 앞에서는 허락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너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 혹시 저 쫓아내고 혜연 씨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세요? 나는 원래 혜연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어. 혜연이네 아버지 교수고 우리 집하고도 수준 차이도 맞아. 혜연이 며느리로 들여서 딸처럼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굴러들어왔으니 네가 좋게 보이겠어? 네가 나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좋게 보이겠냐고. 어머님의 진심을 직접 듣게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나를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집에 시집을 왔고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비참했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죠. 어쨌든 둘의 결혼 생활이니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집에서 더 못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을 나가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거잖아. 우리 가정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나가려고 하면 집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엄마가 여기서 한 5년 살면 집 하나 구해준대. 5년?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5년을 어떻게 살아? 뭘 죽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떻든 당신은 나갈 생각 없다 이거지? 당신이야말로 오버 좀 하지 마. 부모도 없이 자랐으니 이제라도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 생각의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그만 징징거리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우,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네 우중충한 얼굴 보고 있자면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더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확고하게 알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야 했죠.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만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되는 거였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마치 기회처럼 우연히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저는 목이 너무 말라 2층인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자리를 가지느라 집에 안 오는 줄 알았던 남편은 주방에 어머님과 앉아 있더군요. 조용조용히 무슨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저는 계단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더러 묻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싫어할 거면서 결혼 왜 시켰느냐고.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어? 그래서 엄마 뭘 했는데? 아 뭐라고 하겠어. 솔직하게 말했지. 너 마음에 안 들었고 너도 알지 않느냐. 형님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며느리로 맞이해? 네가 쟤 아니면 죽겠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참이었어. 으이그 하여간 네가 문제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끝내지 무슨 저런 거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아, 나도 그때는 눈이 뒤집혔었어. 엄마도 알잖아. 나 뭐에 하나 꽂히면 끝장 보는 거. 잘한다 아주 그냥.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하니 이제 후회가 돼? 내가 그냥 적당히 놀다가 결혼은 혜연이랑 하라고 했잖아. 혜연이네 부모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만데. 아, 혜연이는 너무 못생겼잖아. 다 뜯어 고쳐도 그 모양이 정이 안 가.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 정도면 귀티나고 예쁘지 무슨 얼굴 타령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니 좋냐? 처가덕 하나도 못 보고 집불도 없는 저런 애랑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아, 나도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건데 살아보니 엄마 말대로 별로긴 해. 너무 집불도 없는데 내가 뭐에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사업 물려받을 거잖아. 사업할수록 처가가 든든해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고아를 데리고 와. 아이고 이 맹추야. 아, 그래서 이제라도 혜연이랑 잘해보려고 하잖아. 뒤늦게 정신 차렸네. 그래서 혜연이랑 여지껏 있다가 온 거야? 같이 호텔 있다가 왔어. 잘했다. 그래도 혜연이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다.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계단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모자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저는 비참함에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진심이 가장 비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까지 그 여자랑 호텔에서 있다 왔다니.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장하고 아들도 그에 따르는 참 웃지 못할 기막힌 광경이었죠.
그 계단에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가 나가준다. 저 인간들하고 인연을 끝내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겠지만 어쨌든 저도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통 터졌어요. 제가 장난감도 아니고 적당히 결혼시켰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내쫓으려고 하고 제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고 사랑 가지고 장난쳐도 되나요? 자기들 입맛대로 취하고 버려도 되나요? 저 역시도 곱게 나갈 생각은 없었고 또 그날 엿들은 두 모자의 대화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몰래 주머니에 있던 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저는 계단에서 녹음을 한 거긴 하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워낙 조용하기도 해서 소리는 작아도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은 잘 됐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고 불륜을 조장하고 심지어 그 여자와 이 시간까지 호텔에 있었다고 남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남편 폰을 뒤졌고 그 여자와의 카톡 대화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피고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불륜을 조장한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시댁에 합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혼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제 돈도 고스란히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대 정도만 새로 샀거든요. 그게 다행이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새 가구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저를 빨리 쫓아내려고 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집도 구하고 상간소송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와중 어머님이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배추를 엄청 사오신 거예요. 쌓여있는 배추를 보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못해? 네. 그리고 저는 앞치마도 벗었죠. 원하시는 대로 저 이 집 나갈게요. 명우 씨랑 끝내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 말에 어머님은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색이 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쫓아냈구나 싶기도 한 표정이었죠. 그러면서도 말은 얘 좀 봐라. 집 나간다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시다면서요. 그 혜연이라는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최명우랑 그 여자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최명우, 장혜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위자료 소송은 걸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이라니! 얘가 아주 웃기네. 뭔 위자료? 아들 불륜 조장해놓고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르려고 하셨어요? 나 참... 아니 근데 너네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 소송이야?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후려치고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맨몸으로 쫓아내려 하세요. 참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뭐야?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린다는데 반응이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대꾸도 못하고 목만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증거 다 있으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두세요. 저는 그렇게 방으로 올라갔고 제 짐을 쌌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짐을 싸들고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집 나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뒷모습이지만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쫓아냈다 이거겠죠. 본인들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으로 못 살겠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대표님에게 말하기에도 덜 민망할 거라는 계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원하는 대로 나간다. 근데 나만 나가는 거 아니다. 내가 뭘 들고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계단에서 숨어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던 날, 그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대표님을 배신하고 저희 회사의 핵심 정보를 동정업계에 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최 이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벌이신 일이고 남편도 같이 돕는 듯 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동정업계에 넘기고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뒤에 회사 자체도 싸게 팔아먹으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로 유추해보니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동정업계 사람들과 아버님은 꽤나 깊은 관계 같았고요. 제가 녹음한 내용에는 그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온 뒤 녹음 내용을 들고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회사로 오니 저희 남편도 아버님도 몹시 놀라시더군요. 여기 왜 왔냐 그러고요. 저는 무시하고 곧장 대표님실로 갔습니다. 대표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회사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그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어요. 대표님 역시 경악하셨죠. 사촌 동생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지냈던 최 이사와 그의 아들이 사실은 대표님 등에 칼 꽂고 배신 때리려고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최 이사 부부가 가진 시집살이로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 최 과장이 외도 중이라는 것도 덩달아 다 듣게 되셨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 대표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죠. 대표님은 정보 유출과 횡령건에 대해서 할 바로 조치를 할 거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했을 것 같다면서 사촌 동생이나 조카가 그런 인간들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나요? 그 인간들 대표님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연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고 저도 최 과장과 결혼하고 싶어하니 대표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것뿐인데요. 저는 대표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최 이사님 모르게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대표님도 너무 괘씸하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표님에게 그 모든 사실과 증거를 넘기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살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모두에게 부부로 인정받는 부부의 관계가 맞고 또 외도 사실과 외도 조장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소송 결과 제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표님은 따로 최 이사의 뒷조사를 했고 제가 갖고 온 증거처럼 정말 가진 정보를 빼내서 동정업계에 팔아치우려 한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대표님은 최 이사와 제 전남편인 최 과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출과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 불법 자금 횡령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들어갔다더라고요. 당연히 최 이사와 전남편은 그 회사에 더 다닐 수도 없으니 바로 해고당했고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금액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과거 남편분과 힘을 합쳐 창업을 하시고 평생을 걸쳐 땀과 눈물로 일궈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쏠랑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셨겠나요. 일도 못하는 거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참아주고 그의 아들까지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정도가 있죠. 대표님은 평소엔 온화해 보이시지만 일할 때만큼은 칼 같고 냉철한 부분이 있으신데 절대 선처는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제 전 시댁은 저한테도 위자료 소송 당하고 회사 잘리고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줄줄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 물려면 집도 다 팔아야겠던데 그 꼬라지가 아주 처참하게 되었더라고요. 대표님 덕으로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신한 대가로 철저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혼자 살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전 시댁 근황을 알려주면서 제가 아니었더라면 최 이사가 그렇게 뒤통수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간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다면 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이사도 최 과장도 어차피 회사는 다 잘렸다고 하면서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고 대표님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전 시댁 식구들. 원하는 대로 나와주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더러운 속셈과 비밀도 함께 들고 나온 덕분에 대표님의 회사도 무사할 수 있었고 저도 마냥 억울하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힘든 과거랑은 덮어두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